5년 전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날, 거실의 낡은 괴종시계도 거짓말처럼 멈춰 섰다. 나는 그걸 고치지 않았다. 이 집 안에서. 그리고 내 심장 안에서 시간은 이미 죽었으므로 박지훈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동이 트기 직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알람 시계는 필요 없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는 단 한 번도 깊은 잠을 자본 적이 없었다. 그의 몸은 잠들지 않은 기억처럼 매일 같은 시간에 저절로 눈을 떴다. 옆자리는 싸늘했다. 그는 수만 번 그랬던 것처럼. 허공에 손을 뻗었다가 이내 거두어 들였다. 몸을 일으킨 그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다. 찻잔 2개를 꺼내 그중 하나에 아내가 좋아했던 국화차를 우려냈다. 그리고 다른 잔에는 자신이 마실 씁쓸한 녹차를 따랐다. 그는 찻잔 2개를 쟁반에 받쳐 들고 거실로 나갔다. 거실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아내의 사진 앞에서 그는 조용히 국화차 잔을 내려놓았다. 사진 속에서 5년 전의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잘 잤소. 오늘은 날이 좀 쌀쌀하니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오. 그의 나직한 목소리는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텅 빈 거실을 맴돌았다. 이것이 지난 5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복된 그만의 의식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시간이 약이라고들 했다. 하지만 그에게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아니라 아내의 흔적을 앗아가는 독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붙잡기로 했다. 이 집을, 아내가 살았던 마지막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보존함으로써 아내가 아끼던 난초는 마르지 않게 물을 주었고, 그녀가 읽다 만책은 책갈피가 꽂힌 페이지 그대로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소파 위에 쿠션 배열, 창가의 커튼 주름 하나까지 모든 것이 5년 전 그날에 완벽하게 박제되어 있었다. 이 집은 그의 성역이자 과거라는 이름의 감옥이었다. 아침 의식을 마친 후 그는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이 그의 유일한 운동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정해진 궤도를 맴도는 행성처럼 그저 습관일 뿐이었다. 그는 길가의 상점들, 오가는 이웃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세상은 그와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그는 그 흐름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의 익숙한 풍경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몇 달간 비어있던 동네 모퉁이 상가에 임대문이 딱지가 사라지고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다. 엄마의 식탁, 따뜻한 손글씨체로 쓰인 상호였다. 반찬 가게. 그의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그는 변화가 싫었다. 특히 자신의 익숙한 경로 위에 생긴 예고 없는 변화는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그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재촉하려 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가게 안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머물렀다. 가게 안에는 한 여자가 있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수수하지만 단정한 차림의 여자였다. 그녀는 막 진열대에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을 하나씩 진열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차분했다. 마치 기도를 하듯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는 듯한 손길이었다. 박지훈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때 한 아이가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외쳤다. 여자는 허리를 숙여 아이와 눈을 맞추며 웃었다. 그 미소는 장사를 위한 꾸며낸 미소가 아니었다. 마치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듯 자연스럽고 따뜻한 미소였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박지훈은 가슴 한구석이 낯선 감각으로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다. 바로 그때 여자가 고개를 들었고 그와 눈이 마주쳤다. 놀란 것도 잠시. 그녀는 그에게도 방금 아이에게 지어 보였던 것과 똑같은 미소를 보내며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박지훈은 당황했다. 그는 거의 1년 넘게 이웃과 눈인사 한 번 제대로 나눈 적이 없었다.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까딱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다. 심장이 이유 없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고작 반찬 가게 하나, 처음 보는 여자 한 명 때문에 평정심을 잃어버린 자신이 한심했다. 쓸데없는 참견이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날 오후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던 그의 눈에 다시 그 가게가 들어왔다. 그리고 가게 앞을 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빗질을 하다가도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과 조용히 눈인사를 나누며 웃어 보였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멈춰버린 이 동네의 풍경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 같았다. 박지훈은 거실 벽의 괴종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는 여전히 5년 전 그 시간에 멈춰 있었다. 하지만 그는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멈춰버린 시간 밖에서 새로운 시간이 아주 느리고 조용하게 흘러 들어오고 있음을 예감했다. 그 예감은 낯설고 불안하고 그리고 아주 조금 두려웠다. 오소연에게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성스러운 시간이었다. 아직 동네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른 시간. 그녀는 가게 뒷문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엄마의 식탁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작은 공간은 그녀의 왕국이자 피난처였다. 멸치를 볶는 고소한 냄새,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소리, 도마 위에서 경쾌하게 울리는 칼질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시끄럽고 상처뿐이었던 서울에서의 과거를 지워주는 치유의 주문과도 같았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셰프였던 전 남편은 그녀의 소박한 음식들을 촌스럽다고 비웃었다. 그는 늘 새롭고 자극적인 맛을 추구했고 결국 그녀의 삶도 그렇게 대했다. 결혼 생활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깊은 마음의 상처와 자신감의 상실뿐이었다. 이 작은 동네로 도망치듯 내려와 반찬 가게를 연 것은 어쩌면 가장 자기다운 방식으로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허기진 배와 마음을 채워주면서 역설적으로 자신의 텅 빈 속을 채워나가고 있었다. 가게를 연 지 한 달. 그녀는 이제 동네의 풍경과 사람들에 제법 익숙해졌다. 그 중에서도 유독 그녀의 시선을 끄는 한 사람이 있었다. 매일 아침 5시 반이면 어김없이 가게 앞을 지나가는 꼿꼿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노신사. 박지훈. 그녀는 아직 그의 이름을 몰랐지만 마음속으로 그를 회색 신사라고 불렀다. 그의 옷차림은 늘 무채색이었고 그의 표정 또한 깊은 슬픔이라는 회색빛에 잠겨있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시계처럼 정확한 시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경로로 산책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의 발에 태엽을 감아놓은 것처럼 그는 주변을 둘러보는 법이 없었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세상 속에 있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 서연은 그에게서 짙은 상실의 냄새를 맡았다. 그녀 역시 겪어보았던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지독한 고독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릿했다. 며칠 전 처음으로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어떤 의도나 계산이 담긴 미소가 아니었다. 그저 그의 굳게 닫힌 마음에
작은 창문이라도 하나 내주고 싶은 본능적인 따뜻함의 발로였다. 그가 당황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실망하지 않았다. 얼어붙은 강이 녹으려면 아주 작은 햇살이라도 꾸준히 비춰주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변화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왔다.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나 싶더니 장대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한 오후였다. 가게 안에서 잠시 숨을 돌리던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다가 길 건너편 문 닫은 세탁소 처마 밑에 서 있는 박지훈을 발견했다. 그는 꼼짝없이 비에 갇혀 있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구멍이 뚫릴 듯 세차게 비를 퍼붓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다가가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신뢰가 되지는 않을까. 그는 타인의 호의를 불편해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고 그의 마른 어깨가 왠지 모르게 더 작아 보였다. 그래, 그냥 우산만 들이고 오는 거야. 그녀는 결심했다. 가게 문 옆 우산꽂이에 꽂혀 있던 짙은 초록색 장우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앞치마를 두른 채 그대로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다. 세찬 비가 순식간에 그녀의 어깨를 적셨다. 그녀의 목소리에 지우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낯선 이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대한 경계심이 가득했다. 우산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이거 쓰고 가세요. 서연이 숨을 고르며 초록색 우산을 내밀었다. 그의 첫 반응은 예상대로 거절이었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비가 금방 그칠 것 같지 않아요. 이러다 감기 드세요.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우산을 그의 쪽으로 조금 더 내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동정이나 강요도 없었다. 그저 순수한 걱정과 호의가 담겨 있을 뿐이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그녀의 젖은 어깨와 끈질기게 우산을 내밀고 있는 그녀의 희고 가는 손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맑은 눈을 보았다. 그는 결국 작게 한숨을 내쉬며 우산을 받아들었다. 우산을 건네받는 순간 그들의 손가락이 찰나처럼 스쳤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였다. 감사합니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서둘러 우산을 펴고 돌아섰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에 대고 내일 가게 앞에 그냥 두고 가셔도 돼요 하고 외쳤지만 그가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시 가게로 돌아온 서연은 창가에 서서 그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잿빛 세상 속에서 선명한 초록색 우산 하나가 점이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마치 그의 삭막한 세상에 그녀가 작은 씨앗 하나를 떨어뜨린 것만 같았다. 그녀는 우산을 돌려받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젖은 옷을 털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가게 안은 여전히 따뜻한 음식 냄새로 가득했다. 다친 마음에 스며드는 것은 어쩌면 거창한 위로나 격려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저 예고 없이 찾아온 소나기 속에서 누군가 말없이 건네주는 우산 하나, 그런 작고 사소한 온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박지훈은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다. 그의 손에는 어제 빌렸던 짙은 초록색 장우산이 들려 있었다. 밤새 그는 이 우산을 어떻게 돌려줘야 할지 수십 번도 더 고민했다. 직접 얼굴을 보고 건네는 것은 어색하고 불편했다. 그렇다고 돌려주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 결국 그는 아직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새벽, 그녀의 가게 문이 닫혀 있을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다. 그는 엄마의 식탁 가게 앞에 도착하자 주위를 한번 살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우산을 가게
문 옆에 기대어 놓았다.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스파이처럼. 그는 자신의 이런 소심한 행동이 우스웠지만 그에게는 이것이 최선이었다. 그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고 그날 아침 산책은 평소보다 훨씬 짧게 끝났다. 주말이 되자 적막하던 그의 집에 소란스러운 활기가 들이닥쳤다. 결혼해서 분가한 딸 민지가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온 것이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의 재롱에 지훈의 얼굴에도 잠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미소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딸 민지는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5년이 지나도록 아내의 그림자 속에서 유령처럼 살아가는 아버지를 보는 것은 그녀에게 큰 고통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 슬픔의 굴레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그녀는 언제나 그렇듯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믿었다. 아버지, 저희가 집 좀 정리해 드릴게요. 먼지가 너무 많아요. 민지는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청소인 줄로만 알았던 지훈은 딸이 어머니의 유품이 가득한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가 아이들을 데리고 잠시 마당에 나갔다 온 사이 사건은 터지고 말았다. 안방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거실에 놓인 커다란 박스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내의 손때가 묻은 옷가지들과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화장품들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아내의 옷장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치 유품 정리사처럼 옷들을 차곡차곡 박스에 담고 있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목소리에 놀란 민지가 뒤를 돌아보았다. 아버지, 오셨어요. 이제 이 옷들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좋은 곳에 기부하면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딸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누가 네 멋대로 하라고 했지. 지훈의 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이건 네 엄마의 옷이야. 여기엔 네 엄마의 냄새가.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다. 아버지, 제발 현실을 보세요. 5년이나 지났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엄마 유품에 갇혀서 사실 거예요. 이건 엄마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병들게 하는 집착이란 말이에요. 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아버지를 사랑했기에 더 잔인한 말을 쏟아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심은 지훈의 굳게 닫힌 마음에 닿지 못했다. 그에게 딸의 행동은 어머니를 지우려는 배신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넌 내 인생 사느라 바빴지. 나 엄마가 얼마나 이 집을 아꼈는지, 이 물건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지 넌 모르지. 전 아버지가 걱정돼서 그런단 말이에요. 엄마도 아버지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실 거예요. 고성과 눈물이 오갔다. 결국 민지는 아버지는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라는 말을 남기고 울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떠났다. 집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하지만 이전의 고요한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상처와 오해로 얼룩진 고통스러운 침묵이었다. 지훈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딸을 이해할 수 없었고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딸이 원망스러웠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여보, 내가 틀린 거요. 당신을 기억하려는 내가 잘못한 거냐고. 사진 속의 아내는 여전히 웃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는 완전히 기진맥진했다. 몸과 마음에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다. 저녁이 되었지만 밥을 차릴 기력조차 없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엄마의 식탁이라는 간판이 떠올랐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짓던 그 여자의 얼굴도. 그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하지만 뱃속에서 들려오는 허기의 아우성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을 꺾었다. 그는 결국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섰다. 가게는 마감 시간이 가까워져 한산했다. 오서연은 조용히 내일 팔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훈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에 지치고 수척한 얼굴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평소와 같은 온화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저 반찬 좀... 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인 채 진열대를 가리켰다. 그는 익숙한 나물 무침 몇 가지와 장조림을 골랐다. 서연은 말없이 그가 고른 반찬들을 플라스틱 용기에 정성껏 담았다. 그녀의 조용하고 차분한 움직임이 오늘 하루 종일 폭풍처럼 요동쳤던 그의 마음을 이상하게 진정시켜 주었다. 소란스러운 감정의 강요 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그녀의 모습이 그에게는 큰 위안으로 다가왔다. 그는 계산을 하고 반찬이 담긴 봉투를 받아 들었다. 수고하세요. 그가 겨우 한마디를 건넸다. 안녕히 가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텅 빈 식탁에 앉아 그녀가 만든 반찬들로 저녁을 먹었다. 음식은 자극적이지 않고 정갈하고 따뜻했다. 물론 아내의 손맛과는 달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음식이 모래알처럼 씹히지 않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음식에서 맛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시간과 정성이 담긴 살아있는 온기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밥 한 그릇을 다 비웠다. 그의 철옹성 같던 슬픔의 요새, 아주 작고 따뜻한 온기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딸 민지와의 다툼 이후 박지훈의 일상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는 더 이상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을 짓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하루의 끝자락에 엄마의 식탁을 찾는 것을 새로운 습관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은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한 일이었지만 텅 빈 집으로 돌아와 낯선 여자가 만든 음식을 먹는 행위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지독한 자기 혐오와 고독감으로부터 잠시나마 해방시켜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한 뼘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필요한 반찬의 이름을 말했고 그녀는 묵묵히 그것을 담아주었다. 그들은 날씨 이야기조차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어른들의 방식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가게에 머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잔잔한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오서연 역시 그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찾아와 말없이 반찬 몇 가지를 사가는 회색 신사. 그녀는 그의 방문이 딸과의 다툼 때문이었으리라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결코 아는 척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매일 조금 더 정성을 담아 음식을 만들 뿐이었다. 그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나물을 더 잘 먹는지 유심히 관찰했다가 다음 날이면 그의 입맛에 맞게 간을 조절하기도 했다.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건넬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의 방식이었다. 비극의 씨앗은 언제나 그렇듯 선한 마음에서 싹을 틔웠다. 어느 날 오후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할머니 한 분이 가게에 들러 서연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할머니는 우연히 창밖으로 지나가는 지훈을 보더니 혀를 찼다. 쯧쯧, 저 양반도 참... 오늘이 마누라 생일인 건 알란가 몰라. 살아있었으면 온 동네의 미역국 냄새가 진동을 했을 텐데. 그 사람 미역국 끓이는 솜씨는
이 동네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다. 아내의 생일, 홀로 텅 빈 집에서 맞이할 그의 저녁 식탁이 눈앞에 그려졌다. 차갑고 외롭고 슬픈 식탁.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할머니에게 그의 아내가 좋아했던 다른 반찬들에 대해 묻고 있었다. 그날 가게 문을 닫은 후 서연은 다시 앞치마를 둘렀다. 그녀는 망설였다. 이것은 명백한 선 넘기일 수 있었다. 그는 타인의 동정을 경멸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슬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오늘 하루만큼은 그가 혼자가 아니라고, 그의 슬픔을 함께 기억해주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시장에서 가장 좋은 소고기와 미역을 사와 정성을 다해 미역국을 끓였다. 마치 자신의 어머니 생일상을 차리는 것처럼. 그녀는 몇 시간 동안 불 앞에서 국을 저으며 마음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좋아했다는 잡채와 생선전도 조금 만들었다. 저녁 8시. 그녀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냄비와 반찬 그릇들을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싸들고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집 대문 앞에 서자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괜한 짓을 하는 걸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다. 박지우는 갑작스러운 그녀의 방문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뒤로 보이는 집 안에서는 희미하게 향 냄새가 나고 있었다. 그는 막 아내를 위한 그만의 추모 의식을 마친 참이었다. 식탁 위에는 그가 사온 작은 조각 케이크와 꺼진 촛불이 놓여 있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보자기를 내밀었다. 저녁 아직 안 드셨을 것 같아서요. 오늘 사모님 생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이웃끼리 따뜻한 밥 한 끼 나누고 싶어서요. 그 순간 지훈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가운 겨울 강처럼 얼어붙었다. 서연이 들고 있는 냄비에서 새어나오는 미역국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신성한 자신의 영역에 대한 침범으로 느껴졌다. 아내의 생일, 아내의 미역국, 그것은 지난 5년간 그와 아내만이 공유해온 가장 내밀하고 신성한 의식이었다. 그런데 감히 이 여자가 그것을 흉내내고 있었다. 그의 슬픔을 값싼 동정으로 더럽히고 있었다. 그는 분노에 휩싸였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는 대신 칼날처럼 차가운 목소리를 꺼내 들었다. 누가 당신더러 이런 짓을 하라고 했소? 네, 저는 그냥. 서연은 그의 싸늘한 반응에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이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오. 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동정을 하는 거요. 내 아내의 생일은 나와 내 아내 둘만의 것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란 말이요.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나직하게 덧붙였다. 제발 내 인생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시오. 꽝! 대문이 그녀의 눈앞에서 무정하게 닫혔다. 서연은 닫힌 대문 앞에 선 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따뜻한 온기가 담겨있던 음식 꾸러미가 순식간에 청은망은의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섣부른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선의는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헤집어 놓는 소금물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텅 빈 가게로 향했다. 문을 닫은 그의 집 안에서
박지훈은 현관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아내의 기억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선량한 여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이 그의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쌓아 올리던 작은 옹이는 그렇게 한순간의 차가운 오해에 서리로 뒤덮여 버렸다. 그날 이후 박지훈은 더 이상 엄마의 식탁에 가지 않았다. 그는 다시 원래의 궤도로, 고독이라는 이름의 궤도로 돌아갔다. 미역국 사건 이후 박지훈의 세상은 다시 완벽한 무채색으로 돌아갔다. 그는 오서연의 가게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더 멀고 낯선 길로 산책을 했다. 그의 식탁에는 다시 맛없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혹은 그가 억지로 끓인 멀건국이 올랐다. 그는 그녀의 온기를 밀어냄으로써 아내의 기억을 지켜냈다고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춥고 황량했다. 그의 고독에는 이제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더 얹어졌다. 오서연은 매일 아침 길 건너편에서 자신을 피해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자신의 섣부른 친절이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마음속으로 그의 안녕을 빌 뿐이었다. 그녀의 가게는 여전히 따뜻한 음식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여름의 끝자락, 거대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흘러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 태풍은 무서운 기세로 동네를 덮쳤다. 박지훈은 홀로 집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친 듯이 울부짖는 바람소리, 유리창을 때리는 것엔 빗줄기. 그 소음들은 5년 전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을 그의 뇌리 속으로 억지로 끄집어냈다.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며 사소한 문제로 다투었던 날.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우산 하나 없이 집을 나섰던 아내의 마지막 뒷모습. 그리고 몇 시간 뒤 병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빗길에 미끄러진 차,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 하얀 시트로 덮인 아내의 차가운 얼굴.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신음했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 악령처럼 비가 오는 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그의 심장을 물어뜯었다. 바로 그때였다. 쾅!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집 전체를 뒤흔들었다. 순간 창밖이 대낮처럼 환해지더니 집 바로 옆에서 천둥이 내리꽂혔다. 집이 통째로 흔들리고 전기가 나가면서 모든 것이 아마득에 잠겼다. 정적 속에서 그의 심장 소리만이 미친 듯이 울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더듬거리며 서랍에서 손전등을 찾았다. 그리고 빛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거실의 대형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그 깨진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나뭇가지가 흉측한 상처처럼 집 안으로 들이닥쳐 있었다. 비바람이 깨진 창문을 통해 그의 성역 안으로 미친 듯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것은 마당에 있던 감나무였다. 그냥 나무가 아니었다. 30년 전 이 집을 짓고 아내와 함께 기념으로 심었던 나무였다. 아내는 가을마다 주렁주렁 열리는 붉은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고 이웃과 나누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다. 아내가 죽은 후에도 지우는 그 나무를 아내의 분신처럼 여기며 애지중지 돌보아왔다. 그런데 그 나무가, 그의 아내와도 같았던 그 나무가 시커멓게 타버린 채 밑동이 부러져 자신의 집을 덮치고 있었다. 안 돼.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비명이라기보다 숨이 끊어지는 소리에 가까웠다. 그의 눈에 부러진 나무는 더 이상 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5년 전 그날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내의 몸과 겹쳐 보였다.
안 돼, 여보, 안 돼. 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겉옷도 걸치지 않은 채 미친 사람처럼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쏟아지는 비는 그의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게 얼굴을 적셨고, 진흙탕이 된 마당은 그의 발을 붙잡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감나무의 거대한 몸통으로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했다. 그는 나무를 들어 올리려 했다. 부러진 몸통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깨진 창문을 막고 5년 전으로, 아니 불과 몇 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려 했다. 일어나, 제발 일어나란 말이야. 그의 목에서 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나무를 밀고 당겼지만 거대한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바닥은 거친 나뭇가지에 긁혀 피가 흘렀고 옷은 흙과 비로 엉망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결국 그의 힘이 다했다. 그는 나무 옆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실패, 또다시 실패. 그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고 이제 아내의 마지막 흔적마저 지켜내지 못했다. 그가 지난 5년간 필사적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이 거대한 폭풍우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따. 그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남자의 응어리진 슬픔과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소리였다. 그는 진흙탕 속에 엎드려 부러진 나무를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통곡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미친 듯이 울부짖는 비바람 소리에 섞여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슬픈 절규가 되어 어두운 밤하늘로 흩어지고 있었다.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댐이 마침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엄마의 식탁 가게 안. 오서연은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불안한 마음으로 내일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온 동네가 대낮처럼 환해지며 귀가 먹먹할 정도의 굉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천둥 소리는 바로 길 건너편 박지훈의 집 쪽에서 들려온 것 같았다. 불안한 예감에 그녀는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는 보고야 말았다. 어둠과 빗줄기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의 집 마당에 있던 거대한 감나무가 부러져 집을 덮치는 끔찍한 광경을, 그리고 잠시 후 집 안에서 터져 나오는 한 남자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비바람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인간의 것이라기보다 상처 입은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서연의 온몸이 굳어졌다. 가야 할까? 자신을 그렇게 차갑게 밀어냈던 그에게 또다시 주제넘은 참견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의 울음소리는 그녀의 상처받았던 마음보다 더 깊게 그녀의 본능적인 연민을 자극했다. 저렇게 한 인간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하지만 무작정 달려가지도 않았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했다. 섣부른 위로나 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일 것이다. 그녀는 가게 창고에서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방수포를 꺼냈다. 그리고 튼튼한 밧줄과 대형 손전등을 챙겼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을 위해 끓여두었던 뜨거운 생강차를 보온병에 가득 담았다. 매콤하고 달콤한 생강의 향이 그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여주길 바라면서
완전한 준비를 마친 그녀는 굳은 결심을 하고 그의 집으로 향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그녀는 손전등으로 마당을 비추었다. 처참했다. 진흙탕이 된 마당, 부러진 나무, 깨진 유리 조각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짐승처럼 엎드려 울고 있는 박지훈이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곧장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위험한 유리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치우고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집 안으로 들이닥친 거대한 나뭇가지를 밧줄로 묶어 고정했다. 그리고 가져온 방수포를 이용해 깨진 창문을 임시로 막았다. 비바람이 더 이상 그의 신성한 공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그녀가 침착하게 움직이는 동안 지우는 울음을 그치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 같았다.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든 그녀가 나타나 말없이 자신의 무너진 세계를 수습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그 어떤 동정의 기색도 비치지 않았다. 그저 묵묵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믿음직스러웠다. 마침내 깨진 창문을 모두 막은 서연은 그제야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는 흠뻑 젖은 채 추위와 충격으로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보온병을 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를 뚜껑에 따랐다. 그리고는 그에게 조용히 내밀었다. 지우는 멍하니 그 찻잔을 바라보았다. 매캐한 생강향이 빛냄새와 흙냄새를 뚫고 그의 코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생명의 냄새였다. 그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떨리는 두 손으로 겨우 찻잔을 받아 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얼음장 같던 그의 손으로 그리고 심장으로 전해졌다. 그 온기가 마지막 방가쇠가 되었다. 그는 찻잔을 든 채 고장난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입을 열었다. 5년간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그의 심장을 짓누르던 돌덩이 같은 이야기였다. 그날도 비가 왔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아주 사소한 걸로 아내와 다퉜지. 내가 아주 못된 말을 했소. 그러자 아내가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나갔어. 내가 잡았어야 했는데 화가 나서 그냥 내버려 뒀소. 그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생강차 안으로 떨어졌다. 몇 시간 뒤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지. 빗길에 미끄러진 차. 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가장 깊은 죄책감을 토해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요. 내가 그날 저녁 그 못된 말만 안 했어도, 내가 문을 나서는 그 사람을 붙잡기만 했어도 그의 절규는 더 이상 분노의 포효가 아닌 길 잃은 아이의 서러운 울음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모든 상처를 그녀 앞에 남김없이 쏟아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옆에 함께 젖으며 함께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다. 그의 모든 고통을, 그의 모든 슬픔을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섣부른 위로나 조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고통을 오롯이 들어줄 단 한 사람의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거세던 폭풍우는 어느새 가랑비로 바뀌어 있었다. 지훈의 울음소리도 잦아들었다. 그가 모든 것을 쏟아내고 탈진 상태에 빠졌을 때 서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아주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서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한마디.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값싼 용서도 아니었고, 이제는 잊으라는 잔인한 충고도 아니었다. 그저 그의 고통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그 한마디, 그 순간 지우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구원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그녀를 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그녀의 얼굴은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어떤 달빛보다도 더 따뜻하고 온화하게 빛나고 있었다. 폭풍우가 핥히고 간 다음 날 아침,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했다. 밤새 내린 비에 씻겨나간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해 보였다. 박지우는 자신의 침대에서 눈을 떴다. 욱신거리는 온몸의 근육통과 지독한 숙취 같은 두통이 그가 간밤에 겪은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의 일을 기억해냈다. 미친 사람처럼 빗속에서 울부짖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홀연히 나타나 자신의 무너진 세상을 묵묵히 지탱해주던 오서연의 모습. 그녀는 결국 흠뻑 젖은 그를 억지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 따뜻한 물로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힌 뒤에야 조용히 돌아갔다. 지우는 극심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60평생 단 한 번도 타인 앞에서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 밑바닥에서는 아주 낯설고 미세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가벼움이었다. 5년간 강철 갑옷처럼 자신을 짓눌러 왔던 슬픔과 죄책감의 무게가 그녀 앞에서 모두 토해낸 후 신기루처럼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마당을 내다보았다. 부러진 감나무와 깨진 유리창이 만들어낸 처참한 풍경은 여전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제와 같은 절망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작은 불씨 같은 것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것은 수습해야겠다는 삶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었다. 그가 막 작업을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 할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오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이 담긴 보온병과 작업용 장갑 한 켤레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일을 상기시키는 어떤 동정이나 어색함도 없었다. 그저 평소처럼 온화하고 담담한 표정이었다. 아침 드시고 하세요. 큰일이라 힘드실 텐데 속이라도 든든해야죠. 그녀의 그 평범함이 지훈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선물이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참혹한 밑바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평소와 똑같이 대해주고 있었다. 지훈은 보온병을 받아들며 오랫동안 망설이던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지난번에 제가 정말 죄송했소. 미역국일 말이오. 그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그의 사과에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다. 다 이해해요. 그 짧은 한마디, 그 안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에 지훈과 그녀 사이에 얼어붙어 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마저 완전히 녹아내렸다. 그날부터 그들의 기묘한 동업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부러진 나무를 잘라내고 마당을 정리하는 일에 착수했다. 그것은 혼자서는 감당하기 벅찬 일이었다. 그가 톱질을 하고 나뭇가지를 옮길 때마다 서연은 가게 일이 비는 틈틈이 와서 장아지를 치우거나 시원한 물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매일 점심과 저녁 그녀는 어김없이 따뜻한 음식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그의 집을 찾았다. 그들은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식사를 했다. 대화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무너진 나무를 함께 치우는 그 고된 노동 속에서 그들은 말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폐허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와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 마당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지우는 문득 그녀에게 진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가게에 들러 음식을 사면서 무심코 가게 내부를 둘러보았다. 그때 그의 눈에 한쪽 벽에 위태롭게 달려있는 선반이 들어왔다. 무거운 그릇들이 위태롭게 쌓여있는 선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건축가였던 그의 직업 본능이 발동했다. 그는 선반을 유심히 살피며 말했다. 저 선반 저렇게 두면 위험한데 언제 한번 내려앉을지 모르겠소. 아, 네. 저도 계속 신경 쓰였는데 사람 부를 시간이 없어서요. 서연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혹시 내가 좀 손봐줘도 되겠소?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장은 다 있소. 오래 쉬긴 했지만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제안에서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마음으로 빚을 갚으려는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지우는 5년 넘게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공구함을 들고 그녀의 가게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음식을 사러 온 손님이 아니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연장들을 하나씩 꺼내 닦을 때 그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옛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선반을 내리고 벽의 상태를 확인하고 능숙하게 드릴을 받고 수평을 맞췄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거침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죽음 뒤에 숨어버린 무력한 남자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설계하고 고치고 다시 세울 줄 아는 유능한 기술자. 박지훈이었다. 서연은 카운터에 앉아 조용히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일에 집중한 그의 옆모습은 그가 평소에 짓던 슬픈 표정과 전혀 달랐다. 그곳에는 삶에 대한 건강한 에너지와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몇 시간 후 수리는 완벽하게 끝났다. 낡고 위태롭던 선반은 이제 누가 올라가서 뛰어도 끄떡없을 만큼 튼튼해졌다. 지훈은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성취감을 느꼈다. 그것은 고작 선반 하나를 고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무너졌던 자존감의 일부를 다시 세운 것이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서연이 따뜻한 커피를 내밀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지우는 커피를 받아들며 처음으로 그녀의 가게를 제대로 둘러보았다. 아기자기한 소품들, 정갈하게 정돈된 주방, 그리고 따뜻한 음식 냄새. 이곳은 그녀의 온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작지만 단단한 성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슬픈 성 밖에도 이렇게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그 공간에 자신이 기여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떠오른 진짜 미소였다. 그들의 관계는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지우는 이제 거의 매일 서연의 가게, 엄마의 식탁에 들렀다. 처음에는 망가진 선반을 고쳐주거나 높은 곳에 정우를 갈아주는 등 소소한 도움으로 시작되었다. 건축가였던 그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하고 능숙했다. 그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감각을 되찾았고 잊고 있던 삶의 활력을 조금씩 느꼈다.
서연은 그의 도움에 늘 따뜻한 음식으로 보답했다. 사장님, 오늘 새로 만든 장조림인데 맛 좀 보세요. 이건 제철 나물로 무친 건데 향이 아주 좋아요. 그녀가 건네는 반찬통에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선 다정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덕분에 늘 창이만 돌던 지훈의 집 부엌에는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아내의 사진 앞에 놓이던 차가운 찻잔 옆으로 이제는 서연이 만든 따뜻한 음식이 함께 놓였다. 두 사람의 교류가 잦아지면서 조용한 동네에는 작은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다. 호라비 집에 매일같이 드나드는 반찬 가게 여자라니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지만 지훈과 서연은 개의치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느끼는 조용한 위안이었다. 그들은 상실의 아픔을 겪어본 영혼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불꽃 같은 열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의 상처를 가만히 보듬어주는 고요한 이해였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평온함이었다. 어느 저녁, 서연이 가져다 준 따끈한 두부전골을 앞에 놓고 마주 앉아 식사를 할 때였다. 지훈이 젊은 시절 건축 현장에서 겪었던 우스꽝스러운 실수담을 무심코 꺼냈다. 이야기를 하던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더니 이내 허허 하는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 집에서 처음으로 울려 퍼지는 진심 어린 웃음소리였다. 그 웃음소리에 놀란 것은 지훈 자신이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그저 온화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괜찮아요. 이제 웃어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 순간 지훈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에서 딱딱한 얼음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닫혀있던 그의 집에, 그리고 그의 마음에 웃음소리와 함께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태풍이 핥히고 간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아물었다. 부러진 감나무가 있던 자리는 이제 말끔히 정리되어 텅 빈 공터로 남았다. 처음 며칠간 지훈은 그 빈 공간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허전했다. 아내와 함께했던 수십 년의 세월이 통째로 뽑혀나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서연의 온기가 그의 일상에 스며들면서 그 텅 빈 공간은 더 이상 상실의 아픔이나 공허함의 상징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무언가를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 새로운 시작을 위한 깨끗한 캔버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오후,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다. 그는 차를 몰아 근교에 있는 묘목시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저마다의 푸르름을 뽐내고 있었다. 그의 눈에 익숙한 감나무 묘목도 보였지만 그는 그 앞을 그저 조용히 지나쳤다. 그는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과거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과거는 과거로서 소중히 간직하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심어야 했다. 한참을 둘러보던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작지만 건강한 흰 목련 묘목 앞이었다. 이른 봄, 잎보다 먼저 순백의 꽃을 피워내는 고결한 나무. 지훈은 그 모습에서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다시 일궈가는 서연을 떠올렸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 목련 나무를 샀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 서연에게 지훈이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들려 있었다. 서연 씨, 그가 조금 쑥스러운 듯. 하지만 진심을 담아 입을 열었다. 저와 함께 이 나무 한 그루 심지 않으시겠어요? 서연은 그의 말뜻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텅 비어 있던 마당의 한가운데에 흙을 팠다.
지훈이 구덩이를 만들고 서연은 조심스럽게 목련 묘목을 옮겨 심었다. 흙을 덮고 물을 주는 동안 그들의 손이 언뜻언뜻 스쳤다.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온기였다. 이것은 단순한 나무 심기가 아니었다. 과거를 대체하는 행위가 아닌 소중한 추억을 가슴에 품은 채 새로운 희망을 함께 심는 의식이었다. 지훈이 서연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그의 가장 진솔한 고백이었다. 땅속 깊이 뿌리 내리는 목련나무처럼 두 사람의 관계도 이제 새로운 터전 위에서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지훈의 집은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살아있는 온기가 가득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아내의 사진은 여전히 가장 좋은 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 옆에는 지훈과 서연이 함께 찍은 작은 사진이 나란히 놓였다. 사진 속 지훈은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랜 세월 펜을 놓았던 건축가는 다시 설계 도면을 펼쳤다. 거창한 건축물은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그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두 사람의 정원 프로젝트였다. 그는 서연과 함께 앉을 작은 벤치 자리를 정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야생화가 필기를 만들었다. 집은 더 이상 기억을 가두는 공간이 아닌 미래를 가꾸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서연은 여전히 엄마의 식탁을 정성껏 꾸려나갔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생겼다. 가게 문을 닫고 새로 생긴 정원의 풍경이 보이는 지훈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나누는 저녁 식사는 그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 따뜻하고 충만했다. 어느 해 진력. 두 사람은 새로 놓인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 앞으로는 함께 심었던 목련나무가 햇살 아래서 힘차게 새잎을 틔우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결코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만 가지 말을 주고받은 것보다 더 깊은 평화로움이 감돌았다. 그때 지훈이 말없이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오랜 세월 도면을 그리고 현장을 누비며 거칠어진 건축가의 손과 늘 따뜻한 음식을 만들며 부드러움을 간직한 그녀의 손이 자연스럽게 얽혔다. 어떤 화려한 말도 필요 없는 서로의 존재 자체로 온전한 위로와 신뢰를 나누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함께 심은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깊어가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